자, 연습 문제 2번 하다 말았지. 자, 염소의 동위원소는 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가정을 하나 좀 해볼게. 자, 편의상 원래 질량수와 원자량은 엄연히 다른 거지만 편의상 자, 질량 좌측 위에 있는 질량수를 원자량이라고 갖다가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네? 자, 평균 원자량은 너무 그냥 풀었어. 평균 원자량은 자 쉽게 해보자. 자, 일단 CL 35짜리가 원자량이 35짜리가 자, 70% 이때 얘들아. 자, 그 다음에 37짜리가 자, 25% 이때. 그치? 자, 평균 원자량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35.5 나온다. 자, 암산되지? 된 사람 있어? 안산이 돼? 천재네. 되면 암산하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야. 외우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는데, 똑똑한 친구들은 쉽게 하는 거 알려줄게. 뭐? 평균 원자량을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방법을 알려준다. 지금부터. 자, 어떻게 하냐면, 자, 혹시 그 페이지 맨 위에 보여요. 자,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법 1번에서 자, 존재비를 바꿔서 내분점을 이용한다. 보이니? 자, 보이지? 자, 봐봐요. 얘가 75% 있고 얘가 25% 있으면 일단 존재비가 3대 1만큼은 있다는 거지. 존재하는 비율이. 그렇지? 그러면 얘가 더 일단 많네. 얘가 35짜리가 더 많네. 그러면 존재비를 바꿔서 내분점을 한번 이용해보래. 자, 일단 35짜리가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37짜리가 있어. 37짜리 있어. 자, 그 다음에 존재비를 바꾸래. 그럼 1대 3으로 바꿔서 자, 지금 75%와 25% 중에 75% 35짜리가 좀 더 많겠지? 좀 더 많는 거 맞니? 자, 그러면 많은 쪽이 1이고 여기 많은 쪽이 적은 쪽이 이렇게 3으로 내분점을 이용하면 자, 여기는 지금 35와 37은 이만큼이지. 자, 이만큼을 지금 1대 3으로 나눴어. 그러면 여기 1만큼이 0.5고 여기는 1.5가 되지 않겠니? 맞지? 그럼 여기는 0.5니까 35.5 되겠네. 이해되는 사람? 이해 안 되니? 다 되지? 이해되지? 자,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다. 계산하지 말고 자, 평균 원자량을 물어봤을 때는 35짜리와 37짜리의 존재비를 바꿔서 내분점을 이용한다. 그치?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연습 문제 3번. 자, 연습 문제 3번 풀어보자. 시작. 연습 문제 3번. 연습 문제 3번.
자, 같이 해볼까? 자, 앞에 보고 같이 해보자. 자, 1번 풀었니? 1번? 네. 1번은 혹시 몇 종류 나오니? 4종류? 4종류? 오케이, 해보자. 4종 나오는지. 자, 일단 봐봐. 여기 지금 동의원소 자료줬고, 상대 원자랑 자료줬고, 존재 비율 자료줬지. 자, 그 다음에 이 상대 원자랑 자료를 준 이유는 뭘까? 동의원소의 질량수를 상대 원자량으로 같게 놓고 푸시오 라고 해서 이 상대 원자를 준 거야. 그치? 얘 질량수를 그냥 원자량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해서 상대 원자량을 준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존재 비율 이해 안 가니? 이해 가지? 이해 안 가면 얘기해줘. 자, 다시 말하자면 이 질량수는 원자량은 원래 다른 거지만 동의원소에서는 이 상대 원자량과 같이 같다는 전제하에 보고 풀면 된다. 자, 그다음에 존재 비율이 40%, 60%, 그다음에 40%, 60%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자 일단 상대 원자량 14짜리의 n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15짜리가 하나 있네, 2개 있네, 그렇지? 얘 지금 질소는 동위원소 2개 있네. 그다음에 산소도 마찬가지로 16짜리 하나와 17짜리가 각각 하나씩 있네, 맞지?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가 뭐냐면 분자량이 다른 NO는 총 몇 종 비용인가 물어봤어. 자, 처음에 NO는 14짜리와 16짜리가 한번 만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얼마야? 30짜리가 일단 하나 나올 수 있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14짜리와 17짜리가 만나면 31짜리가 하나 더 나올 수 있겠네. 맞니? 되지? 자,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15라면 15와 16짜리가 만나면 31짜리가 하나 또 만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15와 17짜리가 만나면 32 만날 수 있겠네. 이 동의원소 문제는 얘들아, 이 중복을 알고 있니? 라고 해서 내는 문제. 이 중복을 아니?를 물어본다. 이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내는 문제여서, 자, 분자량이 나는 n은 총 몇 종류다? 3종. 여기 중복, 중복되니까 총 3종이다. 자, 2번 보자. 자, 분자량이 다른 NO들이 가지는 전자의 개수는 모두 같은가? 자, 분자량이 다른 NO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 모두 같을까? 모두 같을까? 같다 손. 이 항만 들어오면 50점이다. 같다 손. 아니다, 다르다. 다르다 손. 동위원소의 개념 다시 볼게. 동위원소는 원자번호 같지 마. 질량수가 다르다. 양성자의 수와 전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른 동위원소로 한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자, 지금 30짜리의 전자의 개수와 31짜리의 전자의 개수와 32짜리의 전자의 개수가 모두 같니? 라는 문제야. 그럼 해보자고. 나 동위원소는 지금 14짜리야. 얘 지금 14짜리다. 14짜리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한번 해보자. 전자의 개수. 얘 지금 14면은 14. 중성자의 개수가 안 나오네. 얘들아, 기본적으로 질소의 원자 번호 몇 번인 줄 아니? 질소 7번이거든. 질소의 원자 번호는 7번이고 산소는 원자 번호는 몇 번? 8번이지. 8번이다. 얘네 숫자는 변화가 없지. 그렇지? 얘네 숫자는 변화가 없잖아. 원자 번호에 변화가 없잖아. 그럼 전자의 개수가 변화가 있겠니? 얘 전자의 개수 얼마인데? 7개지? 얘 전자도 7개지. 얘는 8개고 얘는 8개지. 그럼 얘 봐봐. 얘 전자의 개수 7개다. 얘도 7개다. 얘도 8개다. 얘도 8개다. 그럼 30짜리 총 전자의 개수는 15개네. 맞니? 맞아? 그치? 31짜리도 총 15개네. 32짜리도 총 15개네. 전자의 개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동위원소는 전자의 개수 같잖아요. 변화 없다고. 아니? 자, 2번 전자의 개수가 같은가? 2번은 2번. 오케이. 같다. 15개고. 자, 중요한 건 3번이야. 3번. 자, 평균 분자량은 얼마인가? 이 평균 분자량은 얼마인가? 자, 동위원소 14짜리, 15짜리가 존재 비율이 40%, 60% 있다. 이거면 존재비가 40%, 60% 있다. 그러면 전달해서 기억해.
그러니까 14짜리가 존재 비율이 40%고 15짜리가 60%래. 자, 밑에 산소도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비율이 40%고 17짜리도 60%래. 그럼 하나씩 해보자고. 자, NO의 평균 원자 분자량은 자, 14짜리와 첫 번째는 14짜리와 16짜리가 만나서 자, 30짜리를 얻어낼 확률은 0.4 곱하기 0.4 하면 되겠네. 되지? 이러면 30짜리 하나 나오네. 되지? 자, 그 다음에 31짜리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 14짜리와 자, 17짜리가 몇 퍼센트의 확률로 자, 0.4와 자, 0.6%의 확률로 나올 수 있고 또 15짜리와 자, 16 쓰지 마 얘들아. 쓰지 마. 쓰지 마. 자, 15짜리와 16짜리가 얼마야? 몇 퍼센트야? 15짜리가 0.6% 0.4%의 확률로 나올 수 있겠고 마지막 뭐야? 15짜리와 17짜리에 32가 만날 확률이 얼마야? 0.6 그리고 0.6의 확률로 나올 수 있지 않겠니? 맞지? 자, 이렇게 하면 평균 원자량이 나온다. 평균 원자량 나온다. 얼마? 계산하면 31.2 아니요 31.2 맞아. 31점 나오다. 근데 이것도 형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좀 레벨이 좀 다르다. 자, 거기 3번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볼까? 자, 평균 분자량은 이렇게 써보자. 자, 평균 원자량의 총 합. 3번 밑에 한번 써보자. 평균 분자량은 평균 원자량의 총 합.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질소의 평균 원자량과 산소의 평균 원자량만 알면 이 두 개 더하면 얘 나오겠네. 해보자. 자, 여기서 질소에서의 평균 원자량과 산소에서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보자. 여기의 평균 원자량, 여기서의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한다? 존재비를 바꿔서 내분적으로 이용한다고 했지. 자, 얘 평균 원자량 한번 구해요. 산소의 평균 원자량 한번 구해봐. 시작. 질소의 평균 원자량, 산소의 평균 원자량. 참고로 암산을 해도 돼. 30초 시작. 됐니? 해도 되겠니? 평균 원자량 구해보자. 자, 원래 존재 비율이 4대 6으로 있었는데 뭐라고? 존재비율을 바꾸라고. 그러면 6대 4로 바꿔서 내분적을 이용하면 여기 6대 4 됐지? 자, 지금 14와 15 사이에 1만큼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0.6만큼 있는 거 맞니? 그럼 여기에 평균 원자량은 14.6이네. 끝. 됐지? 얘도 똑같이 존재비 똑같네. 그리고 얘가 16과 17 사이에도 1만큼 있네. 자, 얘 바꿔서 내분장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 14.6, 얘도 16점. 마지막 얘 끌고 들어오자. 얘로 끌고 들어오자. 평균 분자량 어떻게 구한다? 평균 원자량의 총 합으로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했던 14.6 더하기 16.6 하면 얼마나? 31.2가 어때? 같아지지? 됐니? 정리한다. 동위원소는 원자번호 같지만 양성자수 같지만 전자수 같지만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원소라고 했다. 그 다음에 동위원소와 관련된 문제에서 첫 번째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한다? 존재비를 바꿔서 내분점을 이용한다. 평균 분자량은 어떻게 구한다? 평균 원자량의 총 합으로 계산한다.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오케이? 되지? 이해되지? 오케이. 다음 페이지. 오늘 마지막입니다. 좀 힘내다.
이런 내용이야. 빨리 하고 빨리 끝내시고 해보자. 아, 뭐라고? 오케이. 자, 원자 모형과 변천, 원자 모형 변천과 모비탈. 원자모형 1번 원자 모형의 변천. 혹시 엔트맨 본 사람 있나요? 엔트맨. 마블 영화 좋아하는 엠팀에 뭐요? 엔트맨 다 모든 시리즈. 그 최근에 나온 엔트맨 시리즈가 그거 아니에요? 퀀텀맨이야. 퀀텀맨이야 본 사람? 결말이 생겼다는 그래? 퀀텀맨이야 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한 시간 봤나? 한 시간 봤나? 엔트맨 재밌더라고. 마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거 좋아하는데 오늘 수업의 마무리는 엔트맨이 가지는 그 기적의 테크놀로지를 배워봤어. 실제 영화에서 그 엔트맨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인 그 근거 또는 그 원리를 뭘 이용한 거냐면 이 원자 모형의 이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그 원리를 좀 이해할 수 있다. 한번 원리를 한번 이해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 원자 모형의 변천. 원자 모형 변천에서는 이 원자 모형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행했던 실험 이 두 가지만 알면 되겠다. 이 사람과 실험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자, 원자 모형의 첫 번째는 돌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살펴보자. 돌턴은 그냥 일단 일본 보자. 자, 돌턴 원자 모형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의 기본 단위.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넘어가자. 우선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이거부터 해야 돼. 이번에 별표 안 돼. 통슨. 자, 통슨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얌전한 덩어리에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혀있는 푸딩 모형이라고 주장했다. 푸딩 모형의 별표. 별표. 얌전한 덩어리에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혀있는 푸딩 모형이라고 정의했고, 통순에 좀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무슨 실험이냐면 여기 써보자. 밑에 화살표로 써있고 통순에 음극선판 실험. 음극선판 내가 써보고 음극선판. 자, 그 다음에 시험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줄게. 그 다음에 러더퍼드. 자, 러더퍼드로 별표 하나. 러더퍼드는 원자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자,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두고 있고. 봐봐요. 통수는 이 얌전한 덩어리거든요. 덩어리에 그냥 뒀어요.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푸딩 모형이라고 원자 모형 정의했는데, 전자가 박혀져 있으면 전자가 움직일 수 있겠니? 아니요. 없지. 통승까지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전자가 움직이는 거 설명하는 시점은 러더퍼드부터. 러더퍼드부터 전자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러더퍼드는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그냥 두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까지만 정의한 거고, 자, 러더퍼드는 똑같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자, 알파이자 산란 실험이라고 합니다. 알파이자 산란 시험. 오. 자,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다. 자, 이 보어의 원장으로 주장해서 렌즈맨을 보였습니다. 이런 거 설명해줄게. 보어는 써보자.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죠. 자, 5번 마지막 현대적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대적 모양은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 구름처럼 퍼져 있다. 자, 그리고 현대적 모형에 와서는 현대적 모형에 와서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써보자. 자, 전자가 운동하는 걸 언급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로서 원자 모형을 정의했다. 그리고 이 확률을 오비탈이라는 내용을 정의했다. 필기보자. 그러니까 현대적 모형은 전자 운동을 언급하고 전자가 확률로 오비탈. 됐니?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 톰슨과 러더퍼드 보어에 의해서 원자 모형이 정의가 됐는데 현대에 와서는 혹시 됐니? 우리 하이탑 책 잠깐 볼까? 하이탑 교재 100 161페이지로 볼까? 161페이지. 자, 혹시 161페이지 보면 현대 원자 모형에 1번 오비탈 밑에 불확정성의 원리 보이냐? 네.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어떤 의미냐면 듣기만 해, 이해만 해. 필기할 필요 없어. 자, 전자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전자가 위치했는지 얼마만큼의 속도로 전자가 이동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전자의 위치를 그냥 전자가 발견될 확률로서만 나타내자 하고 해서 나온 현대적 원자 모형이 오비탈 이론이에요. 오케이? 자, 그 전까지 전자의 속도와 위치를 결정할 수 있어서 정의했는데 현대적 모형에 와서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전자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전자가 발견된 확률로서만 나타내자. 그래서 나온 이론이 오비탈 이론이다. 오비탈 이론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오늘은 도어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확률이라고 해서 쫄지 마. 확률. 수학에서의 확률이 아니야. 수학에서의 확률이 아니야. 수학 안 한 셈이다. 쫄지 말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오비탈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볼게요. 자, 오늘은 보어까지 합시다. 보어. 그 보어가 과학사를 통틀어서 진짜 5대 5명의 천재 중에 한 명.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5명의 천재 한 명 누구냐? 아르시아케. 그렇지. 아인슈타인이 천재잖아. 초천재다. 초천재. 보어가 어느 정도 급이냐면 아인슈타인이랑 동급이야. 동급이야. 그 정도로 천재야.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현대에서 와요.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됐어. 근데 보어는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보고 그 당시에 보고 틀렸네. 틀렸네. 이거 틀렸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초천재 중에 한 명이거든. 그래서 그 보어의 설명을 한번 보어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보자. 자, 그 전에 일단 해야 될 게 통순부터 해보자. 돌턴은 그냥 돌턴은 벌써 쪼갤 수 없는 물질의 기본 단위라고 정했다 정도만 알아두고 자, 통순부터 해보자. 통순은 양전화 덩어리에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혀져 있는 푸딩 모형이라고 되어 있고 해당 실험은 뭐라고? 음극성과 실험인데 이 음극성과 실험은 자 하이탑 교재 138페이지보다 138페이지.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자,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자, 어렵지 않아. 138페이지. 자, 138페이지 옆에 보면 자, 음극성 실험 장치라고 해서 그림 보이냐? 초록색으로 된 그림. 자, 그림을 읽어볼게요. 자, 유리로 된 밀폐 용기 양쪽에 자, 전극을 넣고 자, 여기 진공 상태로 만들어준 후에 자, 양쪽에 전압을 걸어주면 자, 전원 장치 마이너스 극쪽에서 연결된 음극선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그 전에 알고 있었어. 뭔가 음극선이라는 뭔가 입자가 발생된다는 그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 그 이후에 그 입자의 어떤 성질과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는 통순에 의해서 정의됐다. 어떤 입자인지 한번 살펴보자. 자, 왼쪽에 실험 장치와 결과가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보자. 자, 이 음극선이 지나가는 통로 중간에 아니 통로 끝에 자, 지나가는 길에 자, 바람개비를 두어뒀더니 바람개비가 어떻게 됐대? 회전했대. 아, 바람개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입자에 의해서 회전했다. 아, 뭔가 질량을 가진 입자이구나. 질량의 동그라미. 자, 뭔지는 일단 모르겠어. 근데 뭔가 질량을 가진 입자에 그 다음에 그 음극선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밑에는 자,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어떤 물질을 놓아주었더니 그림자가 생겼다. 아, 음극선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겠구나. 예를 들어 만약에 햇빛이 직진성이 없잖아. 그럼 우리 뒤에 생기는 그림자도 없는 거야. 반대로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햇빛이 항상 직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아, 이것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입자가 직진하는 성질이 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패스. 볼 필요 없고. 자, 네 번째 그림 보자. 자, 음극선이 지나가는 통로에 자, 전기장 위아래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었더니 자, 이게 무슨 극쪽으로 휘어졌대?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졌대. 아,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졌다는 것은 아, 뭔지 모르겠지만 이 입자가 마이너스 전환을 띨 입자구나 라는 거야. 정리한다. 자, 음극선이라는 입자는 자, 질량을 가진 입자임을 동시에 직진하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환을 띈 성질이 있다. 아, 그걸 내가 지금부터 이 음극선 입자를 전자로 명명한다. 그래서 통순에서 중요한 거는 음극선과 실험을 통해서 얘는 전자를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음극선과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다. 멋있잖냐? 이 현으로 최초로 자기가 발견한 이 입자를 내가 전자로 명명한다. 자, 이제 통순이 이렇게 해서 전자를 발견했고 두 번째 그림은 페이지 139페이지 볼까? 139페이지. 이번에 얘들아 러더퍼드로 한번 넘어가보자. 통순은 이제 음극선과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다. 그 다음에 러더퍼드로 넘어가보자.
쌤좀 봐도 되니? 앞에 좀 봐도 되니? 빨리 하고 있는 러더퍼드는 이 알파 입자 산란 시험이라는 그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인데 이게 그림 잘 보기 못 그리지만 그릴 필요 없어. 야, 앞에 봐. 얘가 알파 입자 발생 장치라고 하는 녀석이야. 그리고 이 알파 입자는 자 플러스 전하를 띈 양전하를 띈 입자를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여기서 입자를 썼는데 그 입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얇은 자 금속판을 뚫고 입자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한 건데, 자 입자가 이렇게 직진성을 가지고 뚫려 나오는지, 이 금속박을 뚫고 나오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휘어짐이 발생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그 주위에 뭘 둘렀냐면 이렇게 형광 스크린을 둘렀어. 그리고 이제 시작했어. 알파 입자를 쐈어. 알파 입자 쐈어. 첫 번째로 알파 입자를 쏜 입자가 뚫고 금속박을 뚫고 그냥 패스, 그냥 통과했어. 자, 두 번째로 알파 입자를 쐈더니 두 번째도 통과. 세 번째 쏘고 세 번째도 통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전부 다 통과했는데, 자, 4,999번째에서 4,999 전부 다 통과야. 근데 일분이 휘어졌다. 일부가. 자, 입자를 샀는데 일부가 휘어졌다. 좀 과장돼서 좀 너무 과장돼서 그렇지만, 자, 일부가 이렇게 직진성을 지나면 휘어져. 자, 또 일부가 휘어져서 반대쪽으로, 옆쪽으로 튕겨서 나와. 자, 또 10,000번 쐈어. 10,000번째 쐈는데 계속 금속박을 뚫고 직진하다가 10,000번째에서 극히 일부가 이 금속박을 막고 반대편으로 튕겨나와. 극히 일부. 자, 봐. 자, 대부분은 그냥 패스했어. 그 다음에 일부분은 옆으로 휘어져 나왔고, 극히 일부가 반대쪽으로 튕겨져 나왔어. 이 실험을 왜 했을까? 이 실험을 왜 했냐면, 이게 러더퍼드가 러더퍼드가 한 실험을 했지. 러더퍼드의 스승이 누구였냐면, 누구였게? 이었어. 톰슨이었어. 톰슨이 이 실험을 하고 시킨 거야. 왜? 자, 톰슨은 양전화 덩어리에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혀져 있는 푸딩 모형이다. 그래서 아마 이 실험이, 자, 원자 푸딩 모형의 원자가 있고 양성자가 이렇게 박혀져 있고, 그 다음에 전자도 이렇게 푸딩 모양에 전자가 이렇게 박혀져 있을 것이다. 그렇지? 자, 하지만 이 대부분의 입자들이 이 박혀지지 않는 곳, 그 빈 공간을 찾아서 대부분의 입자들이 이렇게 직진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었으며, 자, 그 다음에 일부분의 휘어지는 입자가, 자, 얘는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하라고 그랬어. 근데 플러스 전하가 알파 입자 이렇게 쏘면서, 자, 이 마이너스 전자가 박혀져 있지. 이 박혀져 있는 근처에 입자가 가면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가까워져. 이렇게 휘어지지 않겠니?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자,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근처로 가면 자, 일부분 이렇게 휘어질 거야. 자,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얘가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스승의 말을 듣고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이 여기까지만 보면 맞거든. 근데 반대쪽으로 튕겨져 나왔다는, 정말 극히 일부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왔대. 그래서 얘가 의심했어. 내가 뭔가 이 시험을 좀 잘못했나? 분명히 스승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양쪽으로 휘어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반대쪽으로 튕겨져 나왔다? 뭔가 이렇게 실험이 내가 잘못되진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했어. 그 다시를 14년 동안 다시 했어. 14년 동안 했더니 뭐가 나온다? 계속 얘가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란 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나요? 이제는 좀 받아들일 때가 됐어. 그래서 내 스승님의 원자 모형의 정의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14년 동안 해봤더니 이 반대쪽으로 튕겨져 나오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원자 모형을 이렇게 정의하겠다. 대부분의 원자 모형은 비어있는 공간이고 자 가운데 이렇게 원자 핵이라는 플러스 전하가 있다. 플러스 전하가 있는데 자 이 원자 핵 근처로 알파를 탔더니 대부분은 비어 있으니 대부분이 이렇게 통과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통과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일부분의 입자가 일부분의 입자가 이 플러스 원자핵 주위를 지나가면 이 주위에서 플러스 여기라고 했어. 자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어떻게 돼? 반발이 생기겠지. 반발이 생겨서 반발력에 의해서 피어서 나간다. 여기도 똑같이 근처로 오면 반발력에 의해서 피어서 나간다. 자 근데 만 번째 쌌더니 마지막 하나 입자가 정확히 원자 핵에 맞고 반대로 튕겨서 나갔다. 이 현상이다 라고 정의한 사람을 넣어놓고 톰슨이 말한 원자모형은 틀렸고 내가 주장하는 원자 모형은 이 시험에 의해서 현재 대부분의 원자는 비어있는 상태고 그 비어있는 상태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 근처로 지나갈 때는 반발력에 의해서 휘는 거지만 그 원자 핵과 동일한 정중앙에 입자가 쏘였을 때 입자가 튕겨져 나오면서 이게 발견된 거다. 그래서 얘가 원자 핵이구나. 그래서 러더퍼는 알짜 입자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 자, 스승의 주장을 뒤집었지. 엄청난 사건이야. 스승의 주장을 뒤집었어. 자, 톰슨은 응급성과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지만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했다. 이 내용이 139페이지에 나오는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내용이다. 오케이. 하지만 이제 보어. 보어는 수소원자 마지막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 자 이걸 통해서 뭘 발견했는지 한번 그 보어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 보자. 자 페이지 딱 교재. 자 156페이지. 페이지 158페이지 볼까? 일단 158페이지. 자, 158페이지. 자, 3번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에 별표 3개만 쳐주나. 별표 3개.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실험에 별표 3개.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 이해만 하면 넘어가자. 자,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을 읽어볼게요. 자, 이 실험은 유리방정광 안에, 자, 그림 보이지? 유리방정광, 수소방정광 안에, 자, 수소 기체를 넣어두고, 자, 높은 에너지를 걸어주면, 자, 그 에너지가 다시 방출되면서 빛이 되는데,
자, 이 빛이 분광기를 통과하면 빨간색부터 보라색에 이르는 연속적이 아니라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자, 혹시 나 그 스펙트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닐까? 스펙트럼, 영어로 스펙트럼. 스펙트럼. 그 연속성이라는 뜻이 있거든. 스펙트럼 안에 연속성. 근데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빛이 프리즘 안을 통과하면 자, 연속적인 색상이 나타날 줄 알았지만 실제로 해보니 이 밑에 얘가 띠 보이냐? 띠 보여? 띠? 그게 뭐야? 자, 이 띠가 뭔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왔대. 아, 이게 뭘까? 보는 이렇게 해석했어. 자, 일단 수소의 이 에너지가 뭔가 이제 높은 상태, 전압을 걸어주면서 자, 높은 상태로 됐지.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됐는데 다시 이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되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 일단 빛으로 방출을 시켰는데 일단 그 수소 안에는 뭔가 그 빛을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뭔가 흡수할 수 있는 녀석이 존재를 하겠구나. 누굴까?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서 자, 그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했고 자, 그 에너지를 다시 빛으로 방출하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 이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그 스펙트럼이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나타냈대. 그게 무슨 말이냐? 앞에 볼래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일반학에서도 가장 레벨이 높은 고난이도 개념인데 일단 전자가 있어요. 이 뭔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앞에 뭔가 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에너지 준이라는 게 높아져. 이렇게 높아진단 말이야. 에너지를 가해주면 에너지가 흡수해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져.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현재 이 높아진 에너지를 다시 이렇게 방출해버리면 그 차이만큼 빛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할 때만큼 그 차이만큼 이렇게 빛이 생기면 분명히 이 스펙트럼의 형태는 연속적으로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실제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가해 주을 때는 전자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에너지 구간만큼만 흡수할 수 있구나. 어떤 특정한 구간만큼의 에너지만 흡수할 수 있고, 자, 또 어떤 특정한 구간만큼의 에너지가 흡수할 수 있고, 또 어떤 특정한 구간만큼만 이렇게 흡수할 수 있구나. 연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특정한 구간만큼만 흡수한 거고, 다시 그 흡수한 녀석을 방출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 특정한 구간만큼만 방출할 수 있으니 선 스펙트럼의 결과가 뭔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 이 실험의 해석이 이건데,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에너지를 규칙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구간의 에너지만큼만 흡수하고 만큼만 방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다? 전자 껍질 존재하겠다. 그래서 우리 전자 껍질 배웠지? 전자 껍질 배웠니? 안 배웠니? 그래서 이제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고, 그 전자 껍질은 그래서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자,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가해줘서 높은 에너지가 줬을 때는 한 번에 여기로 특정한 에너지 구간만큼만 바로 들뜰 수 있겠구나. 바로 높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시 이 차이만큼 다시 방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연속적이 아니라 어떤 특정 에너지 구간만큼만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 그걸 껍질이라고 부르자라고 합니다. 좀 어렵지? 자 그래서 자 보어는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 통해서 뭘 발견했다? 전자 껍질을 발견했다. 껍질을 발견합니다. 전자 껍질 이것도 미안하지만 별표 3개. 가운데 원색이 있고 여기 있고 그림 잘 못 그리지만 생각할게요. 여기 전자 껍질이야. 자 밑에 이거 그림 나와 있지. 자 프린트에 한번 볼까? 한번 볼까? 자 여기 다음 페이지 여기 전자 껍질 보이니? 전자 껍질 보이니? 여기 그림을 미리 그려서 너희들 수고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거의 다 왔어 얘들아. 거의 다 왔어. 자 오늘은 이 전자 껍질만 할 거야. 자 이 전자 껍질에도 이제 이름이 있어. 자 어떻게 부를 거냐면 일단 봐봐. 이 안쪽 껍질부터 셈이 1번 껍질이라고 부를게요. 1번 껍질. 자, 그 다음에 2번 껍질, 그 다음에 3번 껍질, 그 다음에 4번 껍질이라고 부를게요. 자, 기호로 자 N으로 쓰고 N, 2번 껍질, N, 3번 껍질, N, 4번 껍질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자, 안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껍질. 됐죠? 나와서 끝났어. 자, 1번부터 4번 껍질. 자, 그 다음 기호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맨 안쪽을 우리가 K 껍질이라고 정의하죠. K. 그 다음에 L 껍질. 그 다음에 M 껍질. 그 다음에 N 껍질. 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가장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이 전자가 이제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을 거야. 자, 근데 전자가 이렇게 연속적을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다고 했죠. 방출할 수 없다고 했지. 이 껍질과 껍질 사이만큼만 이동할 수 있다. 네. 전자 에너지는. 자, 예를 들어 1번 껍질에서 쌤이 2번 껍질로 전자를 이동시켜 볼게. 2번 껍질 말고 이렇게 해볼까? 자, 1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자, 4번 껍질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쳐보자.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에너지를 자, 1번에서 4번으로 에너지를 자, 흡수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흡수가. 혹시 1번 껍질에 있는 전자와 4번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 어떤 게 더 안정한 전자일까? 참고로 얘는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 얘는 흡수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상태야. 그럼 둘 중에 에너지가 더 낮은 건 1번 껍질에 있는 녀석일까? 4번 껍질에 있는 녀석일까? 1번 껍질에 있는 녀석이 에너지를 더 작으니까 작게 가지고 있으니까 1번 껍질이 더 낮은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4번 껍질에 있는 전자가 1번 껍질로 이동했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되겠지.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자, 에너지만큼 그 흡수한 에너지만큼을 자, 방출한다고 해서 에너지. 자, 방출. 자, 다시 1번 껍질과 4번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 누가 더 안정하다고? 1번 껍질에 있는 전자가 더 안정하다고? 자, 그러면 1번 껍질에 있는 이 전자의 상태를 쌤이 더 안정하니까 얘를 안정한 상태라고 해서 자, 바닥 상태라고 부를 거고, 자, 얘는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니 자, 들뜸 상태라고 부르죠. 들뜸 상태. 자, 거의 다 왔어. 끝났어요. 마무리한다. 됐니? 자, 마무리한다. 자, 원자봉의 견착 과정을 주장한 사람은 5명 있다. 현대전 모형 빼고는 4명이지.
자, 톰슨, 돌턴은 그냥 패스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중요한 건 톰슨부터. 톰슨은 양자가 덩어리에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혀있는 푸딩 모양을 정의했고 무슨 실험했다? 음극성과 실험 통해서 뭘 발견했다? 전자를 발견했다. 그 다음에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 러더퍼드는 원자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그냥 돌고 있다. 무슨 실험했다? 알파 설명 실험 통해서 뭘 발견했다? 원자 핵을 발견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어도 러더퍼드 제자. 스승 제자. 오케이? 자, 초천재 보어는 전자는 원자 핵 주위를 자 이런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고 전자 껍질 주위를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고 무슨 실험? 수소 원자 선스펙트럼 실험. 실험의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 실험 통해서 우리는 뭐 알면 되냐? 뭘 발견했다? 전자 껍질을 발견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은 안쪽부터 우리는 1번, 2번, 3번, 4번 껍질로 한다. 자, 그 다음에 1번 껍질과 4번 껍질에 있는 전자 비교해보자. 1번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 4번 껍질에 있는 전자 에너지가 높다, 낮다? 높다. 그 높은 상태를 들뜬 상태로 하고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바닥 상태로 하는 거다. 오케이? 그 높은 상태로 만들어줄 때 에너지를 흡수한 거고 다시 낮은 상태로 갈 때 에너지를 다시 방출. 오케이? 오른손은 집어넣어. 이거 나와. 집어넣어. 자, 오늘 수업 자 숙제. 야, 가지마. 숙제. 자, 이거 나와. 자, 숙제는 아까 했던 자, 몰롱도 마무리하고 몰롱도 숙제 마무리하고 자, 148페이지. 자, 148페이지, 149페이지, 그다음에 151, 152, 151, 153 까지만 풀어봐. 오케이? 어? 148쪽부터 148, 149, 150, 151, 152, 153까지. 물론 해온다.